방임 및 유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방임 및 유기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입니다. 학대가 고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가하는 것이라면 방임은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임으로 인해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는 외모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앞서 케이스 스터디에서 한번 들려드렸던 내용 비슷하죠. 지속적인 정서적 피폐로 인해서 사회 문제 행동의 피해자 또 학대 행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란 방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의 유형은 물리적인 방임, 교육적인 방임, 의료적인 방임으로 구분을 하고요. 물리적인 방임이라는 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적인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를 무단 결석으로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이고요.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방임, 유기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방임은 아동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경우 신체 학대 및 방임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아 방임 발생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양육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 아동에게 방임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방임은 빈곤, 부모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고 아동에 대한 무관심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빈곤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지, 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어떤 부모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아동학대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아동학대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의 좌절된 절망감 같은 것들, 단순히 특정한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발되므로 발생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사회적 상호 모델에서는
아동 학대나 방임을 아동, 가족, 사회의 맥락에서 보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아동 학대를 자녀 양육의 문제와 부모 자녀 관계의 질적인 문제점으로 여깁니다. 부모 역할의 수행이나 자녀 양육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생기는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실직이나 약물 의존증과 같은 가족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가족의 위기에 좌절한 부모는 가정 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여 아동을 심하게 다루거나 학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부모 및 성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을 잘 보호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본능적인 요구가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아 부모가 분노나 두려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대 행위자의 학대 동기를 살펴보면 양육 태도 및 훈육 문제, 가해자 개인 특성,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 부부 문제, 경제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하게 학대하는 부모의 특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가 아동을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아동의 문제 행동에 정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동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크고요.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하는 부모들 중에는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거나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이 좋은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체벌을 사용하여 훈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벌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체벌로 아동을 다스리다 보면 더 심한 체벌을 할 수밖에 없고 체벌에 과다하게 의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남기는 학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학대하는 부모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등의 경우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요구에 잘 따르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에 비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적으로 대응하며 과하게 활동적인 까다로운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을 더 통제적으로 대하거나 거부적으로 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행동은 부모가 아동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동시에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행동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 아동처럼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정상 아동들보다 더 학대를 받기 쉽고요. 자주 아픈 아동, 미숙아 등 기형아, 장애 아동 등의 경우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이들 부모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 아동은 학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을 크게 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 건강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 행동적 특성을 지닌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의 산만, 불안, 성격 및 기질 문제와 같은 정서, 정신 건강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이 학대 후유증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심리정서 프로그램 개발 및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요. 사회문화적 특성 또한 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사회나 문화의 아동관, 아동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스웨덴에서는 아동을 때리는 어떤 행위도 법으로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동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아동은 경찰에게 부모를 신고할 수 있고 부모는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는 아동을 성인에 비해 어리석고 낮은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성을 무한정한 욕구 상태로 가정함으로써 아동은 훈육의 대상이며 훈육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엄격함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여겼습니다. 유교주의적 전통적 아동관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이라든지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가 늦어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중산층에 비해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빈곤은 아동학대의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빈곤 가족의 경우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빈곤 가정 부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거나 무기력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 학대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동 학대의 결과는 아동 발달의 모든 측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당했던 아동은 우울증, 공격성, 약물 의존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 성취 부족 및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들을 지니기 쉽습니다. 학대는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방임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에 의하면 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후유증은 영아기의 경우 애착을 느껴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기에는 사회적인 역량이 저하되는 것이고 행동 통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동기에는 이들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지 발달과 학업 성취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대를 받은 아동은 정서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 관련 행동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안녕뿐만 아니라 아동 복지, 교육과 보건과 같은 보호 체계의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 학대의 영향에 관한 청소년 연구에 의하면 아동 학대는 학업 성취도를 낮추고 학교 중퇴율을 높이며 비행과 10대 임신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비행을 저지른 아동의 11%가 일반 가정의 아동이었음에도 비해 20%는 학대나 방임 가정의 아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학대나 유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18세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하는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아동기에 학대받은 성인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며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대는 아동의 전생의 발달에 있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 일어나는 자녀 훈육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심각성도 크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후유증이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아동학대 전담기관인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토대로 보면 아동학대 상담신고 접수 현황이 아동학대 사례 유형, 피해 아동의 일반적인 배경, 학대 행위자의 특성, 아동학대 발생 장소 및 빈도, 아동학대 사례 조치 결과,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도별 상담 신고 접수 현황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에 대한 부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230페이지에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건수라고 해서 아동학대 주요 통계가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통계를 낸 부분입니다. 2014년에는 2만 건에서 지금은 거의 36,416건, 그래서 지금 거의 2배로 이 상담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 교재 230페이지에서 표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상담 신고 접수 건수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신고자들의 이해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녀 양육 및
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확충이 되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일반 상담 접수 건수가 줄어들고 전체 상담 신고 건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유형을 살펴볼까요?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학대 사례 유형별로 여러 유형이 겹쳐서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서학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방임은 2014년 1870건 이후 2018년 2604건으로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학대 피해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의 성별 분포가 있는데요. 여아가 12,737건, 남아가 11,867건으로 여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에서 15세의 아동이 전체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세에서 12세 22.1%, 만 7세에서 9세가 17.3%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학령기 이후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족이 13,546건, 친부모 가족 외 형태는 8,682건, 대리 양육 형태는 258건, 기타는 2,118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피해 아동 가족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부모 가족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13,546건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친부모 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인데요.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4,404건, 여성은 1,200건으로 남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11,065건, 30대가 6,520건, 50대가 3,926건으로 주로 초등학교 학부모 나이에 해당하는 30에서 50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대리 양육자, 친인척,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76.9%를 차지합니다. 특히 친부는 43.7%, 친모는 29.8%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례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인 학대 행위자가 3,1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비스 및 판매직 1,839건, 무직과 단순 노무직의 경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학대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용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준전문직, 사무직의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고용 상태가 안정된 직업을 가진 학대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 학대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학대 발생 장소나 빈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에 대한 결과 이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9,748건,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811건, 187건, 어린이집이 3.3%고 유치원이 187건, 학교가 2,086건, 8.5%로 파악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좀 종일보육이고 유치원은 반일제이다 보니 비율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취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은 학대 피해 아동을 원 가정에 보호한 경우가 82% 가장 많았고요. 분리 조치된 경우가 13.4%, 가정 복귀된 경우가 4.1%로 나타납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원 가정 보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학대 행위자에게 취한 조치 결과를 살펴봤을 때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인 24,604건 중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 등의 사건 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7,988건, 32.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라든지 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7,449건이었고 고소와 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6.7%인 539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아동학대 사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46만 1,891회로 상담 서비스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적인 치료 서비스, 그 다음에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0만 6,419회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상담 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치료 서비스, 행위자 수탁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피해 아동의 비가해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 총 13만 7,127회였으며 상담 서비스가 77.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 서비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이에 반해 심리치료 서비스와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의 비중은 낮게 나타납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목적이 원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아동이 집,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제 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 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요.